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오늘 진행을 맡은 SBS 윤춘호 논설위원입니다. 오는 4월 15일 여러분들은 어느 정당, 어느 후보에게 한 표를 주실지 마음을 정하셨습니까? 이번 4.15 총선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정당 수가 많고 또 선택 과정도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선택도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방송기자클럽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국회 원내교섭단체로 등록된 정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을 차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순서로 민생당 손학규 선거대책위원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앞으로 60분 동안 총선 전국의 핵심 쟁점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주최하고 BJC 플러스 주관으로 KBS, MBC, SBS, CBS, YTN, MBN이 공동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바쁜 선거 일정 중에도 토론에 응해주신 손학규 위원장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패널 드립니다. MBC 황회진 선임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이용문 정치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MBN 정창원 정치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YTN 임장혁 정치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KBS 이춘호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권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 기탄 없이 질문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은 손학규 위원장님의 모두 발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30초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오늘로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서서 아직 갈 길은 멀지만 대한민국은 코로나 관리에서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힘입니다. 똑같이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은 이번 총선을 통해서 우리나라 정치를 바꿀 것입니다. 거대 양당의 정권 싸움으로 국회는 식물국회, 동물국회로 전락하고 경제는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파탄이 나고 민생은 거덜났습니다. 이제 국회가 바뀌어야 합니다. 거대 양당의 횡포가 아니라 여러 정당 간에 협상하고 타협하고 합의해서 국정을 이끌어야 합니다. 다당제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시작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재작년 열흘간 단식을 했습니다. 거대 양당은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국회를 또 싸움판으로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지역구 없이 비례대표만 내는 정당이 정당입니까? 의회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부정입니다. 지역구 후보도 안 낸 정당의 대표가 홀로 마라톤을 하면서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당에서는 이 당 저 당 왔다 갔다 하면서 선거를 이긴다고 자칭 선거 기술자를 선대위원장으로 모셔놓고 교원 영색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코미디가 되고 있습니다. 뒷마치 씁쓸한 블랙 코미디입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같이 내는 정당을 찍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삽니다.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거대 양당의 싸움 정치를 끝내고 다당제 연합 정치, 일하는 정치로 바꾸어야 합니다. 민생당이 해내겠습니다. 좌우 양극단을 물리치고 제3지대의 중심에 서서 실용적 중도주의의 길을 걷겠습니다.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닙니다. 오로지 민생, 기호 3번 민생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모두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 토론에 들어갈 텐데요. 패널당 4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질문과 답변이 4분 안에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간결한 질문과 압축적인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질문 이용문 정치부장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최근 선대위 발족식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최소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것이 목표다. 그러면 20석 이상을 거두시겠다는 말씀인데 이 목표 유지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원래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최소한도 3당 구도, 다당 구도를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6, 70석을 생각을 했고 나중에 정세가 바뀌면서 4, 50석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성 비례정당이 만들어지면서 양당 구도로 회귀하는 현상이 보여지고 또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 민생당, 제3당이 제대로 통합을 하지 못해서 많이 약화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힘을 믿습니다. 국민의 뜻을 믿습니다. 그래서 원내 교섭단체는 반드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람되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 여론조사 등을 보면 하한선이라고 할 수 있는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조사들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조금 좀 다시 올라서 3%를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바른미래당으로 있을 때도 아무리 낮아도 4% 내려가진 않았는데 3당 통합하고 오히려 더 내려가서 1% 어느 여론조사에서는 0.1%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선대위를 구성을 하고 제가 선대위원장으로 다시 나서고 그리고 어제 제가 광주를 다녀왔습니다만 민생정당으로 오로지 민생 또 제3당의 중요성 그리고 다당제 연합정치의 중요성을 저희가 설파하면서 국민들이 이제 이대로 양당제로 가면은 끝없는 싸움 정치가 다시 반복되겠구나 제3당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대한정당에 대한 여론을 기대하신다는 말씀 같은데 남은 기간 동안에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특별한 대책 있으시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에서 특별한 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지는 않고요. 우리가 진실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거대 양당이 싸움만 할 것이냐. 거대 양당 싸움으로 얻은 것이 뭡니까? 경제가 나아졌습니까? 민생이 좋아졌습니까? 안보가 제대로 지켜졌습니까? 평화를 제대로 추구했습니까? 이제 우리도 제3당, 제4당, 제5당 이래서 연합정치로 상대 당의 소수 정당의 정책을 받아들이면서 정책적인 통합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고 정치적인 안정이 경제발전, 민생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을 거리라는 그런 믿음을 주고자 합니다. 예, 이번엔 총선 구도와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거대 양당들이 서로 심판론을 얘기합니다. 통합당에서는 정권 심판론을 얘기하고요.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야당 심판론을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이 거대 정당들의 서로 심판론으로 씌우는 프레임에 대해서 제3당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그래서 제3당이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을 해서 코로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금년도 우리가 경제 성장을 2% 넘기기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1% 미만대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이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 안보 실패 이것은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 문재인 심판론으로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1야당 뭘 했습니까? 지금 그 미래통합당 저희가 기억하는 것은 황교안 대표가 단식하고 또 삭발하고 청와대 앞에서 천막농성하고 색소폰 불고 마지막에 이 정권 공천 그 파동이나 일으키고 이런 정당 싸움만 하는 정당에서 우리가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대 양당 심판론은 당연한 것인데 다만 저희 제3당이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아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무당층, 중도층이 확대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든지 표로 연결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MBC 황유진 선임기자 받아주시죠. 네, 곤혹스러우시겠지만 여쭙지 않을 수 없는데요. 손학규 위원장님 당초에 민생당 비례대표 2번이셨던데 이게 여성 의무가 1번이니까 빼면은 사실상 1번이신데 여기에 반발해서 당내 일부 인사들이 탈당도 하고 공관위원장들이 그만두는 일도 있고 소동이 좀 벌어졌다가 다시 14번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이 비례대표 2번 하신 게 처음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게 본인의 의사가 있으셨는지 아니면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모신 건지 국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고 이 전말이 어떻게 된 건지 개운치 않은데 좀 솔직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송구스럽습니다. 우리 황 부장께서 말씀하시는 점 제가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끝까지 거부를 했으면 어떻게 입원을 받았겠습니까? 실제로 저는 이번에 비례대표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여러 차례 공언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막판에는 오히려 종로에서 지역구에 나가서 우리 선거가 종로 선거 같이 돼 있는데 총선이 대선 예비 선거 같이 돼 있는데 그걸 좀 깨고 또 우리 그 민생당의 존재감을 좀 알려주자. 그렇게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주변에서 많았습니다. 특히 지역구 선거에 나가고자 하는 원외위원장들로부터 그런 요구를 많이 받아서 실제로 종로 출마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낙연 후보는 저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고 또 우리 민생당이 종로 선거에 나가서 민생당의 그 정치적인 지위를 더 높일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공관위원회에서 우리 바른미래당을 대표하는 그리고 제3정당 연합정치를 대표하는 사람이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서 연합정치, 다당제 연합정치를 이루고 그것을 위한 개헌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손학규가 나서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몇 차례 요구를 거부도 하고 심사숙고를 하던 차에 그래 내가 모든 요구를 다 먹고라도 나가서 개헌을 운동을 주도를 하자.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대통령제하에서 거대 양당의 싸움으로만 이렇게 되는 이런 정치는 이제 끝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나섰던 것입니다. 종로 출마 얘기를 하셔서 좀 여쭤보겠는데 그러면 종로에 나가시면 이낙연 후보의 표를 깎아먹어서 황교안 후보를 도와주는 꼴이 될 거다. 그건 안 된다. 이런 박지원 의원이 그런 비슷한 말씀하신 기억도 있는데 그 우려 때문에 포기하신 겁니까? 박지원 의원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호남 쪽의 의원들이 거의 다 대부분을 했습니다. 사실 그러한 제의를 해온 원외위원장에게 호남 국회의원들이 편안하겠느냐. 당신이 가서 그럼 호남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와라. 그랬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왜 내려가더니 하나도 못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 구도가 앞으로 더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민생당하고 호남 정치하고 완전히 분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우리 당이 그것으로 제대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들이 강하게 제기가 돼서 그래서 그만두었던 겁니다. 다음 YTN 임장혁 부장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문 이어가 주시죠. 네, 민생당 창당일이 2월 24일입니다. 창당부터 총선일까지 2달이 채 안 된다는 얘기고요. 구성을 보면은 옛 바른미래당 호남계 의원들 그리고 호남을 기반한 민주평화당 의원들 여기서 떨어져 나온 대한신당 의원들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러나 이제 20명을 넘겨서 원내 교섭 단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정당 중엔 세 번째로 많은 국고보조금 79억 원을 받고 있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민생당이 어떤 이념이나 가치보다는 총선에서 생존하기 위한 그래서 모인 정당 아니냐 이런 일부의 시각이 있습니다. 이런 지적을 피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이 보이고요. 민생당의 정체성, 존립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러한 임장혁 부장의 비판을 충분히 다 수용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바른미래당의 대표로 있을 때 민평당, 대한신당하고 이렇게 3당 합당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 미래 세대에게 이 당의 주도권을 주겠다. 당 대표도 당신네들이 해라. 당의
운영 주도권도 당신네들이 가져라. 당신네들을 영입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미래 세대가 바른미래당을 접수한다고 생각해라. 이렇게까지 하면서 협상을 아주 깊숙이 진행했었습니다. 거진 다 됐었고 2월 18일인가요? 2월 23일에 합당 미래정당의 창당과 바른미래당의 합당을 함께 하는 것으로까지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마지막에 우리가 바른미래당 정당인데 정당원들에게 설득할 수 없는 요구를 해와서 그것이 깨졌고, 그 상황에서 저는 민평당과 대한신당의 통합은 차후로 생각을 했는데 더 이상 그 가능성이 없어진 마당에서 3당 통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호남정당으로 낙인 찍힐 것을 두려워했었고, 그것은 공개적으로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호남정당 이전에 바른미래당 이렇게 갖고 있었던 제3정당으로서의 위치, 그리고 좌우를 뛰어넘고 보수 진보를 넘어서고 합치는, 좌우를 합치는 그런 제3정당의 중도 통합정당을 생각을 했고, 그것이 지금 약화되기는 했습니다만 그 의지, 그 정체성에 대한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중도 통합으로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신 셈인데요. 예. 중도 통합으로 말이 아니라 이제 유권자들께 우리가 이렇게 좀 빠른 시간 안에 모였지만 중도 통합 또는 중도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라는 민생당만의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공약이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말이죠. 우리나라 경제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좌파 이념 지향적인 경제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비판해 왔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기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나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이러한 것들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떤 기업 가능성을 위축을 시켜서 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그러한 것들이 대기업까지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저는 시장이 모든 경제의 중심이고 기업이 경제의 주체다, 이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바른미래당, 지금 민생당의 기본 정책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안보, 통일, 평화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에서는 평화를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보는 안보대로 지키되 평화를 추구하는 정책은, 우리 평화 프로세스는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서 최근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북한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이런 것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중도주의라는 것이, 중도 통합이라는 것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 가운데가 아니라 옳은 길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KBS 이춘호 해설위원에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단식까지 하면서 결국 도입을 이뤄낸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지금 모습을 보면은 유례가 없는 비례위성정당 출현으로 국민들의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손 위원장님께서 지금 이런 상황을 이럴 거라고 예측을 하셨는지 아니면 못 하셨는지 먼저 그 부분부터 좀 궁금합니다. 전혀 못했습니다. 이분들의 비례위성정당의 창당은 그냥 단순히 선거 전략이 아니라 위헌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국회를 중심으로 하는 것인데, 국회는 국민들이 자기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자들이 국회에서 모여서 국정을 논하고 국정을 결정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구 국회의원은 뽑지 않고 비례정당을 만든다? 이거는 분명 의회 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전혀 이런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뜻 그 자체가 군소정당의 출현을
법적 제도적으로 만들어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대 양당이 1당, 2당이 서로 정권 투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3당, 4당, 5당이 모여서 서로 그 연합정부 또는 그 연립정부를 구성을 하거나 의회에서 연합을 해 나가면서 상대 당의 정책을 수용을 하고 그런 정책 수용 과정에서 정책적인 통합이 나오고 정치적인 안정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하는 것. 그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추구하는 다당제 연합정치의 기초인 것입니다. 네, 이 제도를 오랫동안 고민을 해오셨고 또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기 위한 그렇게 좋은 제도라고 하면은 왜 꼼수 위성 정당을 막는 장치를 법 개정 과정에서 도입하지 못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역시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힘이 부족했죠. 제가 재작년에 단식을 끝날 때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때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 플러스 10% 330명으로 했었습니다. 원래 정치학회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360명을 해서 250석의 현 의석은 그대로 두고 거기에 100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포함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갖는 다당제 기초를 만들자 이런 것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음부터 하고 싶어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공수처법 만들라고 이걸 석권론이라고 했는데 그냥 미적미적하고 하다가 작년 말에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253석의 그 지역구는 그대로 유지하니까 그리고 전체는 300명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47명밖에 안 됐는데 그것도 불안하다고 해서 30명에다가 캡을 세웠습니다. 이런 누더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인 것은 자, 첫 술에 배불릴 수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우선 지켜놓자.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길 테니까 그 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의 숫자를 늘려나가서 독일과 같이 유럽과 같이 다당제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구 없는 비례정당을 따로 만든다는 것은 정말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도 그러하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러하고 나라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 정신, 헌법 정신은 지켜야죠. 대단히 안타까울 뿐입니다. 거기에다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당에서 지역구는 내지 않고 비례대표만 하겠다. 이게 무슨 민주주의자 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까? 정말로 한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소한도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을 해서 헌법 개정에 운동을 펼쳐나가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 국회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에서 비례대표 파동이 나왔었던 것이고 사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제가 14번을 받았는데요. 워낙은 공관위에서 저한테 2번을 제의를 했을 때 제 속으로는 그래. 그러니까 그 비례대표 신청을 이틀 뒤에서야 다 했는데 나한테 오면은 내가 최고위원회에다가 10번을 달라고 요청을 하지. 그래서 10번까지만이라도 좀 해 주십시오라고 국민에게 호소를 하지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네, 답변을 길게 하셨는데 요거 한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21대 지금 누더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21대 국회에 들어가면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선거법을. 예. 근데 이제 그때도 만약에 미래통합당이라든지 더불어민주당이 자기들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어느 한 당이 선거법 개정을 반대할 경우 이번처럼 그 당을 빼고서라도 그때도 선거법을 바꿔야 하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기의 규칙을 바꾸는 선거법에서 이런 한 당을 제외시켰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초래됐다. 이런 논란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속생각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4+1이 된 것 같고
통합당, 자유한국당에서 난리를 치기는데요.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제대로 합의제 민주주의로 할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지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1당, 2당이 돼야지 서로 교차로 해서 정권을 갖고 그 정권 싸움에만 모든 것이 매몰이 돼서 정치 그 자체가 싸움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앞으로 이번 총선 끝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가 이제 과거의 대통령제, 대통령이 전두환, 박정희 때 힘으로 국회를 이끌었거나 김영삼, 김대중 때 카리스마로 국회를 이끌은 그 뒤는 국회하고 청와대하고 계속 대립입니다. 이명박 때 청와대는 이명박이 있고 여의도에는 박근혜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때 어땠습니까? 4대 개혁을 얘기를 했는데 한 발자국이나 나갔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상대를 안 하니까.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악순환을 이제 끊어내고 독일과 같이 스위스, 스웨덴과 같이 그 연립정부로 합의제 민주주의를 해서 우리가 정치적인 안정을 기하자, 그런 생각이고, 그런 차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확대돼서 개정되어야 된다. 그게 저 생각입니다. 네, MBN 정창원 부장 받아주시죠. 네. 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다당제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하지만 지난 총선 이후 우리 정당사를 보면 이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 의석수가 30석에 달할 정도로 나름대로 3당으로서의 존재감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해체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제3당이 필요하다고 표를 달라고 하면 과연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지금 마지막에는 바른미래당이 거의 해체 수준에 다다른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나가고 또 비례국회의원들도 셀프 제명을 하는 이런 아주 코미디가 벌어졌었는데, 그러나 거꾸로 뒤를 돌아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른미래당이 국회에 있어서 양당 간의 합의가 안 될 때 조정을 했었던 일, 또 바른미래당이 제대로 그 정책을 내서 그것이 우리나라 새로운 정치에 한 씨앗을 뿌렸던 일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국회의원 이제 돈 많이 받는 거 뭐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폐지한 것도 바른미래당에서 했었고, 여러 가지 제1당과 제2당이 전혀 합의가 안 될 때 바른미래당이 나서서 중재했었던 일, 그런 것들이 이번 지난 국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문희상 국회의원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김관영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한테 당신이 없었으면 20대 국회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바른미래당이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선되겠다고 가는 건 누구도 말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바른미래당이 제3당으로서 그 역할을 했고 옳은 정치의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 그건 국민들이 인정을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제3당, 제4당, 제5당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지난 1월 달에 독일에서 돌아와서 이른바 비대위 체제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당시에 거절하시고 또 당내 퇴진도 거부를 하셨는데, 좀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숨겨진 속사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속사정이라 아니라 저는 안철수 대표에게 대단히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저는 안철수 대표를 기대했습니다. 독일에 가라고 권했었던 것도 저였고, 또 어떻게든 바른미래당을 제대로 키워서, 일단 그때 제가 재작년에 당대표 취임을 했을 때는 우리 바른미래당이 제대로 크면은 넓어지는 중간지대, 또 넓어지는 무당층, 또 넓어지는 중도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 이런 것으로 7, 80석은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정치의 구도가 바뀌어서 중도 정치, 중도 정당이 다음 정권 교체에서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뭐 아시다시피 유승민 대표를 비롯한 바른정당계 출신들이 저를 끝없이 괴롭히고 저를 내쫓으려고 했었는데 결국 나중에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나가서 중도정당 만든다고 하고 그 새로운 보수당 만들고 며칠 만에 그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으로 흡수돼 갔습니까?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철수 대표가 동조하지 않나 이런 염려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그 안철수 대표 계에 있는 사람들이 안유한 그 합동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들어올 때 저는 안철수가 이제 이 유승민이 나가고 했으니까 이 당을 제대로 중도정당으로 키워나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들어와서 그래도 제가 당대표로 당을 지키느라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전화 한마디 없었고, 일주일 만에 만나서도 첫 마디에서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비대위원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럼 누가 할 건데 저에게 맡겨주시면 잘하겠습니다. 이게 도무지 정치적인 도입니까? 설사 비대위원회로 자기가 맡겠다고 하더라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이 어려우니까 제가 같이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안철수가 돌아와서 새 당을 만들 것이다 이런 논의들이 언론에 막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걸 믿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새 당을 만들겠다고 왔구나. 그래서 포기를 했었던 겁니다. 제가 거기서 더 양보를 할래야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바른미래당을 손학규의 당으로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중도정당, 개혁정당으로 앞으로 제3당 그 다당 정치의 중요한 기반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이 손학규 위원장님의 말씀을 좀 액면 그대로 믿고 싶습니다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바른미래당을 이끄실 때 이 추석 때 지지를 보면서 내 퇴진 문제를 결정을 하겠다. 안철수 대표가 오면 양보를 하겠다. 그리고 나서는 안철수 대표가 떠나고 나서는 또 민생당 만들 때는 호남 기반의 정당은 만들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지금 같은 상황까지 오셨단 말이죠. 아무래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손 대표님께서 자꾸 말을 바꾸신다,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제가 정치를 지금 27년이나 했습니다. 작년 1년 반 그런 악몽, 그런 지옥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내가 손학규가 망가지더라도 지킬 건 지키자 이런 생각으로 마지막을 버텨왔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재작년, 작년에 제가 바른미래당에서 저에게 쏟아진 젊은 의원들의 수모, 모략, 조롱, 그래도 지키자고 했습니다. 왜? 이 제3당 또 다당제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추석 때까지 그 10% 안 되면은 나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나가겠다고 했었던 게 혁신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혁신위원회가 이제 제대로 되면은 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던데, 혁신위원회 구성되면서 젊은 사람들이 기승전 손학규 퇴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석 때 10% 되지 않아도 안 된다. 이걸 그대로 놔두면은 저 사람들이 이 바른미래당을 갖고 자유한국당에다 갖다 바칠 것이다. 난 그걸 못 보겠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안철수 대표가 올 때 그 안철수 대표에게 모든 거 다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대로 다 하겠다는 것이 안철수 대표가 바른미래당을 제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전제였지, 내가 그냥 바른미래당 먹겠다. 그런데 그건 바른미래당을 먹겠다도 아니고 다른 정당을 만들겠다는 그 계산을 하고 준비를 하고 들어온 사람한테 어떻게 그걸 내줍니까? 지금 호남 3당,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호남 정당으로 낙인 찍히는 것이 정말 두려웠습니다. 어제 제가 광주를 갔다 왔습니다만 광주 쪽에서도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이낙연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회의 또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하튼 해보자고 하는 것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호남의 기반을 정치적인 기반이 많이 있지만 전국 정당으로 바른미래당 그 정체성을 지켜서 제3당 다당제의 기초를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저도 뭐 짧게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종로 출마를 이제 포기하신 이유 중에 하나로 이낙연 위원장과의 뭐 특별한 관계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뭐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가치를 같이 한다는 뭐 어떤 그런 뜻인가요?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당 대표로 있을 때 이낙연 총리를 사무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뭐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 좀 뭐합니다만 김부겸 의원이 소위 손학규 개였었는데 그걸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자기가 사무총장 하고 싶은데 내가 당 대표가 됐는데 호남을 끌어안아야 된다. 호남에서 이낙연을 사무총장을 시켜야지 호남이 우리 같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랬더니 뭐 그걸 거부하고서는 저하고 멀어졌는데 뭐 전남지사를 할 때도 제가 그때 대통령 선거를 뭐 운동을 하면서 호남에 많은 뭐 기반을 갖고 있어서 많은 역할을 했고요. 그런데 그것이 뭐 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완전히 주가 됐다면은 제가 종로 출마를 어떻게 고려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관계보다도 어떻게 하면 바른미래당, 민생당이 정치적으로 존재감을 좀 가질 수 있을까? 종로가 대권 후보 둘이 나서는데 손학규가 뭐 같이 나서면은 그래도 뭐 그 2강 1중이 되더라도 그래도 바른미래당, 민생당의 어떤 존재감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검토를 해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호남 쪽 의원들이 워낙 반대가 강하고 또 자칫 제가 거기 나가서 아주 전혀 형편없는 이런 실적을 올리면은 민생당의 존재감을 높이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올까 싶어서 제가 그만뒀던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3시 38분쯤 됐나요? 예상보다도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늦어져서 질문들은 최대한 좀 더 간결하게 해주시고 위원장님도 좀 답변을 간결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YTN 임장혁 정치부장이 다음 질문해 주시죠. 정치인 손학규 하면은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이제 그런 슬로건입니다. 노동에 지친 그 사람들에게 참으로 가슴에 와닿는 말일 텐데요. 그런데 이제 초과 근무, 밤샘 근무, 그리고 저임금 구조 이런 데 놓인 그 노동자들에게는 자칫 꿈 같은 희망 고문에 그칠 수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합리적인 노동 시간 그리고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임금이 받쳐줘야만 실현될 수 있는 게 저녁이 가능한 삶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라도 저녁이 있는 삶이 실현되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과 제도들이 필요할까요? 예, 제가 어느 때는 아이고 내가 저녁이 있는 삶을 얘기한 게 너무 일렀구나 이런 후회 비슷한 것도 했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이 제가 대통령 선거 때 9호로 예비 선거 때 9호로 나왔을 때 아마 가장 반긴 분들이 여러분들 기자들이었을 겁니다. 뭐 밤도 낮도 없고 끝나고 나서도 또 뭐 저녁에 회식해야죠. 뭐 아침부터 가야죠. 그런데 요즘 뭐 그런 것으로 이 저녁이 있는 삶을 뭐 구체화시키는 주 52시간 노동제 이런 걸로 기자들 생활이 많이 바뀌고 또 문화도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아직 준비가 안 된 자영업자들이 아주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 음식점 골목에 가면은 저녁 8시만 되면은 어둑어둑해지고 껌껌해지고 그러다가 9시만 되면 쥐죽은 아무 사람도 안 다니는 이런. 그런데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지금 뭐 전체적으로 25%나 되고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노동자들 저소득층의 그 생활 수준을 높이고 저녁에 있는 삶을 마련해 주는 것은 옳은 방향이긴 한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 그것이 실용주의적인 경제 정책인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 너무 이념 편향적인 소득주도 성장 이제는 그만두고
실제로 자영업자들을 살릴 수 있고 중소기업에게 그 삶의 그 기업 운영에 그 틈을 주고 그것에 영향을 받는 대기업들도 그 길을 열어주는 이러한 시장 경제에 기초하면서 기업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정책을 펴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청와대가 모든 걸 다 한다는 생각 이제 버려라. 청와대 정부라는 것은 그 기재부 장관이나 산업자원본부 장관이 다 있고 하지만 그 위에 청와대 보십시오. 경제수석이 있죠. 정책실장이 있죠. 일자리 수석이 있죠. 뭐 그 소득주도 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있죠. 전부 다 층층시야 시어머니들만 있으니까 내각이 어떻게 독자적으로 일을 하고 공무원들이 어떻게 자율적으로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저는 당의 대표로 있으면서 거의 매일 그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가 기업인들은 만나기는 하지만 기업인들에게 실제로 자율권을 주지 않는 시장 경제에 대한 철학이 부족해서 대통령이 시장 경제로 철학을 바꿔라. 이렇게 이 자리에서도 다시 제언을 합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제 제가 다시 드릴 질문에 어느 정도 예상 답변이 가늠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질문을 이어가 보면요. 이 코로나19 사태로 어쨌든 기업 상황이 매우 안 좋아지고 있죠. 악화하고 있고. 그래서 주 52시간제나 최저임금에 대한 완화 요구가 아무래도 커질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노동자들의 생계 그리고 소득 이것도 위험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어떤 임금이나 복지에 대한 요구도 당연히 거세질 것이고요. 기업과 노동자, 지금 말씀하신 자영업자나 중소상인 부분은 정책은 별개로 한다 하더라도 기업과 노동자 상충되는 요구에 대해서 어느 입장에 더 서실 계획이십니까? 저는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잘만 극복하면은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2008년 외환위기 때도 그렇게 어려웠는데 그 뒤에 극복을 하고 일어섰고 그 전에 IMF 사태 때도 김대중 대통령이 나서서 벤처기업을 육성을 하고 하면서 많이 극복이 됐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지 않았으면 보십시오. 중국으로부터 얼마나 압박을 받았습니까? 일본의 압박은 어땠습니까? 미국의 압박은 어땠습니까? 우리의 산업기관이 막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이해서 거의 모든 전 세계 경제가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아직도 100여 명의 확진자가 매일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74일 만에 10,000명이 됐는데 그 확진자 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15번째입니다. 또 사망자 수는 뭐 20개 나라 중에서 5번째인데 상당히 좋은 사례로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돼서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각국 정상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만 하면은 우리가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런 생각인데요. 우선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직격탄을 받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분들 우선 살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이 부도나지 않게 그 살려주는 것, 그거 정부의 몫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지난한 과제인데 그 첫째 목표는 규제 완화에 있습니다. 한시적으로라도 우선 기업에게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규제 완화를 하고 규제 완화가 제도화돼서 규제를 완전히 풀고 기업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해서 새로운 그 기업 가능성을 기업이 찾고 그것을 정부가 지원을 하고 세계 시장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코로나 사태, 포스트 코로나 사태에 대한민국이 우뚝 서는 그런 가정을 해봅니다. 좀 더 간략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어쨌든 오늘 토론은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주최하고 BJC 플러스 주관으로 KBS, MBC, SBS, CBS, YTN, MBN이 공동 중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이용문 CBS 정치부장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자연스럽게 코로나 경제 얘기로 넘어왔습니다만 현재 경제 침체가 바닥까지 왔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더 침체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 간단히 좀 진단해 주시죠. 저는 앞으로 더 갈 거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 사태 이전에 이미 우리 경제가 2% 이하대로 진입을 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많은 분들이 1%대를 얘기를 하지만 차칫 마이너스 사태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러나 저는 이 정부가 코로나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처럼 모든 것을 국경을 봉쇄하고 출입을 완전히 봉쇄를 하면 우리나라 경제 완전히 무너지는데 그래도 우리가 대외 경제 의존도가 70%, 80%나 되는 나라에서 모든 문을 닫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들어오는 사람을 철저히 관리하겠다. 저는 그렇게 해서 기업을 살려나가는 것 옳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3주 연속 비상경제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딴 이제 특단의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3주 동안 내놓은 대책들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보시는데 혹시 점수로 준다면 몇 점쯤 주시겠습니까? 제가 점수 주는 건 잘 모르겠고요. 솔직하게 제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70%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주겠다. 일단은 당장 불을 끄는 데는 유효할지 모르겠으나 기재부에서는 50%에만 주자. 그런데 당정협의회에서 70%로 늘어났어요. 지금은 정말로 절실하게 피해를 보고 절실하게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선 도움을 주고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면은 이게 지금 50%, 70% 건강보험료 낸 거 갖고서는 산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예 전체적으로 1인당 50만 원씩 4인 가구 200만 원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을 사람들을 받도록 하되 그러나 이재용, 구광모 이런 사람들이 200만 원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나중에 재벌뿐만이 아니고 상당한 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나중에 그 세금으로 환수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 민생당의 정책으로 내놨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 좀 더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일단 아주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계 지원 또 최소한의 영업 지원하는 거 이것은 꼭 필요하고 그런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그런 내용의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보면은 조삼모사가 아니라 조사모삼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일부 계층에서 이 토해내는 쪽에서는 좀 불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정책팀에서 그런 공약을 발표했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번 사태를 맞이해서 경제 최고 전문가들에게 의논을 해봤는데 경제 전문가는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것이 이번 한 회로 그칠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번에 가구당 100만 원 또는 200만 원을 줬는데 이게 당장 해소가 되지 않고 6월, 7월까지 간다. 그러면은 또 줘야 될 텐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느냐. 그리고 재원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점은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남은 시간이 지금 많지 않아 가지고요. 지금 각 패널들에게 좀 질문이 할당돼 있습니다만은 질문 하나 정도씩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춘호 KBS 해설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손 위원장께서 좀 오래전이긴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내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보면 현 정부의 코로나 방역 관리에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개선해야 할 점이 어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초에는 잘못했습니다. 방역은 국민의 생명이고 국민의 안전입니다. 근데 방역보다 국제관계가 앞서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확산이 되는 이런 문을 열어준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반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우리 의료 체계 또 의료인들의 성실성, 능력
이런 것들은 높이 평가를 하고 우리 의료 체계가 이 전 세계적인 모범 그 사례가 된 것 이것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의료 체계, 의료 인력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또 앞으로 신약 개발 이런 데 대해서도 정부에서 적극 투자도 하고 지원을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정창원 정치부장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개헌 문제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세균 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21대 국회가 만들어진 이후 1년이 개헌의 적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분권형 개헌을 하자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손 위원장님의 생각이 궁금하고요. 또 이 역대 대통령들이 매번 개헌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야당 입장에서는 집권 연장이다 해서 거부를 해왔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정치계 원로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운명을 다했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정희 전두환 때는 힘으로 국회를 눌렀고 YSDJ는 카리스마로 국회를 이끌었고 그 뒤에 국회가 청와대하고 행정부하고 제대로 가지 않고 계속 싸움만 합니다. 그 이대로 놔두면 여야 싸움으로 경제 무너집니다. 이제 우리는 다당제 연합정치로 정치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국회가 국무총리와 내각을 구성을 하고 국회가 책임을 지는 정치로 이렇게 개헌을 해야 될 것이고 저는 제가 다음 국회에 들어가겠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도 오직 우리나라 정치 구조를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개헌에 앞장서겠다. 이런 생각이었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MBC 황유진 선임 기자가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해 주시죠. 네, 총선 얘기 좀 다시 하겠는데요. 민생당 호남 지역 일부 후보자들이 선거사무소 벽에 이낙연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하고 함께 찍은 사진을 놓고서 이렇게 이낙연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손학규 위원장님하고 사진을 찍은 걸 같이 써야 될 텐데 이게 남의당 선거대책위원장을 자기 선거운동에 이렇게 동원하는데 이거 유권자를 좀 속이는 행위 같기도 하고 황당한 선거운동이 같고 또 일종의 해당 행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되는데 손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의원이 또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뭘 하는 거를 두고도 말리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김부겸 의원이 대구시장 나왔을 때 표가 커다랗게 써붙인 게 대구시장은 김부겸, 대통령은 박근혜 그랬습니다. 이건 이번에도 그런 것을 보는데 저로서는 물론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거기에 대한 답을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보가 아니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짧게 제가 질문을 좀 드리면 정치 인생 마지막 목표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당제 정치의 정착 이렇게 받아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정치를 은퇴했었죠. 2014년에 수원 8달에서 지고 정치 은퇴하고 강진 만덕산에 가서 2년을 살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때 제가 내려올 때 7공화국을 열겠다 그랬던 겁니다. 저는 독일에 가서 한 8개월 지냈는데 그때까지는 대통령제가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효율성을 위해서 가장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내각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독일에 가서 보고 양당 제도의 폐해를 이렇게 극복할 수 있겠구나. 우리도 다당제로 연합정치로 합의를 해나가면은 정치가 오히려 안정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에서 다당제 연합정치 이를 위한 개헌 이것이 내 정치적인 마지막 목표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왔는데 그 점을 아직도 저는 저의 정치적인 마지막 소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사실은 준비한 것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꼭 하고 싶으셨는데 저희들이 묻질 않아서 말씀하지 못한 게 있으면은 마무리 발언 겸해서 말씀해 주시죠. 1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 방송 기자 클럽 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정치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3당이 어렵습니다. 저는 제3당 중도정치 또 무당층의 확대가 우리나라 정치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선거가 가까울수록 자꾸 양당으로 찢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위성 비례정당의 탄생, 그건 대표적인 예입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켜주십시오. 어떻게 지역분해지 않고 비례정당만 내는 정당. 그렇게 해서 다시 양당으로 찢어져서 끝없이 싸움의 정치를 계속하겠다고 하는 우리 민생당이 여러 가지로 약하고 국민 여러분께 못 보여드릴 점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 정치의 미래를 생각하고 정치가 경제를 뒷받침하고 민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정치를 만들어 주십시오. 오로지 민생, 기호 3번 민생당을 찍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기자클럽이 마련한 민생당 손학규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초청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선택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의 있게 대답해 주신 손학규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패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